28번입니다. 교재 28번. 41조. 자, 공무원 임용 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 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효용성이 있죠. 첫 번째 효용성으로서 그 타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이런 것들이 그 효용성 측정 기준에 해당되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당도하고 신뢰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효용성 측정 기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시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 세 가지.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들어와서 금평 결과도 우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 오케이? 여기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 직무 수행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이 직무 수행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데 환경미화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체력, 이런 것들이겠죠. 환경미화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은 체력이랄지 순발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타당도라는 것은 이러한 체력이랄지 순발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윗몸 일으키기랄지 아니면 뭐 달리기랄지 턱걸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시험에 구성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구성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 응? 내용 타당도는 이 시험에 이 환경미화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응? 그럼 2번에서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되는 것을 판단한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의 상관계수로서 측정된다. OX. 틀렸죠? 시험 성적하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실적하고의 부합. 뭐에 관한 거야?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이죠. 그죠? 네,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입니다. 3번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해서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신뢰성은 일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4번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제2시험법하고 그 다음에 동질이용법이 사용된다. 제2시험법 그 다음에 동질이용법 또 하나 있어요. 반분법도 여기에 해당돼요. 반분법. 반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성적하고 이쪽 성적을 반으로 나눠서 비교해 보는 거야. 성적을. 응? 그럼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서 제시험법, 동질 이용법, 반분법 이런 식으로. 자, 2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내용 타당도 하고 구성 타당도에 관한 거 두 가지 비교해두고, 그 다음에 29번. 선발시험의 타당성하고 신뢰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 뭐에 관한 거예요?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이죠. 기준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번)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에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검증하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내용 타당도에서는 환경 미화원에 적합한 그러한 직무 수행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겠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그룹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해서 검증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 집단과 하는 법입니다. 2번 맞는 표현이에요. 내용 타당성. 3번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해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 타당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있고 하나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 있다. 아까. 그래서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 관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근평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시험 성적하고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어. 오케이? 이게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고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어. 그리고 근평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해 본다는 거죠. 이것은 예측적 타당성 검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해서 비교하는 건 뭐다? 여기서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죠. 그죠? 4번.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고 시험의 신뢰성은 재시험법은 시험의 행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은 뭐다? 응? 아까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지? 시험하고 기준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은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은 기준 타당도. 신뢰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 재시험법은 시험의 행적 일관성을 조사한다. 재시험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시험 보고 2월 달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응? 그럼 여기 성적하고 여기 성적이 변화가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럼 횡적 일관성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이것은? 종적 일관성이야. 재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봤을 때. 종적 일관성.
자, 여기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몇 번? 2번 내용이 됩니다. 1번 내용은 기준 타당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내용은 자, 그럼 또 30번 봅시다. 소방 공무원의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성하고 타당성의 검증 방법에 대한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질 이용법에 관한 것은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A, B 책형을 중앙소방학교의 교육 후보 수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동질 이용법. 그러니까 A 책형, B 책형이지만 성적은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문제는 같은 문제를 뒤섞어 놓은 거니까, 그죠? 번호만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한 거니까 성적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동질 이용법. 이건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시험의 신뢰성을, 그죠? 동질 이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내용 타당성은 소방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선발 시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선발 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 타당성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에요. 전문가 집단. 3번 기준 타당성이란 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건 뭐야? 자, 요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1월달에 보고 또 2월달에 보고 이렇게 하듯이 제시험법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제시험법. 4번 고정타당성이란 지원자의 근력, 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하고 기존의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 이것도 구성타당성의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구성됐는가. 자, 30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은 3번이 됩니다. 3번은 바로 신뢰성에 대한 측정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 제시험법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28번 문제에서 4번 질문해 보면 그 신뢰도의 측정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시험법, 동질 이용법, 그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반분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이들 쓰는 것으로. 네. 자, 31번. 이게 시험을 나올 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 타당도하고 구성 타당도.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이 환경미화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해가지고 체력, 순발력 이런 거 표현했지?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부분이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뭐 달리기를 한다랄지, 잇몸 일으키기를 한다랄지, 아니면 턱걸이를 한다랄지, 이런 걸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 시험은 제대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를 기억을 해둬야 돼. 요 예를. 자, 31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전직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지 수직적 이동이 아니고. 수직적 이동은 승진에 관한 것이죠. 승진, 강등 이런 것들이 수직적 이동에 관한 내용들이야. 이런 내용들이. 전직 전보를 표현하는 것은 수평적 이동이라고 봐야겠지. 전직은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보는 같은 직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전입 전출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 전출. 전직 전보하고 달라. 전입 전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 각기 다른 국가기관들에 해당되죠? 각기 다른 국가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할도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 했지. 이걸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전입하고 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국가기관들 간의 상호 왕래. 오케이? 이걸 전입 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입 전출. 2번 강등은 일개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상급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지도관은 연구사, 지도사로 한다. 강등은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 정직도 보수 전액을 전액 삭감하는 거죠. 보수 전액 삭감입니다. 전직하고 강등 전부 다. 아니 강등하고 그 다음에 정직 두 가지. 3번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해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다른 공무원의 기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 승진 임명하거나 일반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4번 임명권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돼서 휴직을 원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자, 31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전직 전보에 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묶어서 뭐라 하나요? 배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직 전보에 관한 것을 배치 전환이다. 이 전직 전보하고 그 다음에 전입 전출하고 다른 의미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전부 다 수평이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전직 전보도 그렇고 전입 전출도 그렇고 수평이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32번 우리나라의 공무원 15임용 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15임용 1번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 15임용 기간은 이번에 나오는 시험 6개월이다. 틀렸죠? 무슨 말이냐면 6급 공무원 아니죠.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이고 6급 공무원까지는 15임용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각각 구분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무원 15기간은 6개월이다 표현한다면 그것은 틀렸어. 5급 공무원은 1년이에요. 아셨어요? 15임용 기간이 15기간 중에 휴직한 기간이랄지 직위 해제 기간,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4번 15기간 중에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15임용 기간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급 공무원의 경우는 1년이고 6급 공무원까지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15공무원의 경우 15임용 기간 동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인정한다. OX. 소청심사 청구를 인정한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소청을 청구하는 것은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 15임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15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 이 표현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32번에서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이에요? 응? 2번이 틀렸어요. 자, 33번에서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하고 그 다음에 OFJT 이렇게 구분할 때 여러분들 OJT를 이렇게 표현했죠? On the job training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오프 더 J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야. 지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인턴십, 역할 연기, 직무 순환, 실무 지도.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야? 역할 연기는 거리가 있죠. 그죠? 역할 연기는 거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특히 이제 신참 같은 경우 이제 필요한 훈련인데, 인턴십, 직무 순환, 실무 지도 이런 것들이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이거 외에 임시 배정도 OJT의 훈련 기법이에요. 임시 배정. 인턴십, 직무 순환, 실무 지도, 임시 배정 이런 것들이요. 자, 2번에 그리고 있습니다. 3, 4번. 교육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 학습으로서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는 교육 방식. 1번 멘토링. 2번 감성 훈련. 3번 액션 러닝. 그 다음에 4번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멘토가 지정이 돼요. 멘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참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잘 파악이 안 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멘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멘토에게. 이제 멘토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7급이랄지 6급 이런 경우들이 멘토가 돼요. 각각. 멘토링. 감성훈련은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 기법이죠.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입니다. 감성훈련. 요건 기억해둬야 돼. 감성훈련에 관한 거. 행태 변화를 위한 훈련. 액션 러닝은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 해결형 교육. 액션 러닝. 여러분들 고유공만단 기억나시죠? 고유공만단은 보통 이제 1급, 2급, 3급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럼 주로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야? 고유공만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1, 2, 3급이니까 실국장급 공무원에 해당될 거 아니야. 주로 정책결정의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정책결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유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그 공무원들의 훈련 방식이 바로 액션 러닝이에요. 오케이? 방금 얘기했듯이 액션 러닝은 문제 해결형 교육에 해당한다. 오케이? 문제 해결형 교육. 4번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는 교육 방식, 액션 러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자, 그 다음 35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보면, 이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요거죠. 직무성과 계약 등 평가.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5급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 요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면평가는 의무적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의무적 평가다. 다면평가에 관한 부분은.
자, 1번 성과평가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두 번째, 근무성적 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유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5급 공무원까지는 근무성적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평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표식 평정이지. 거기에다가 강제 배분법. 도표식 평정하고 강제 배분법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도표식 평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도표식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여기 도표식 평정에 나오는 평정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분량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분량 5단계로 구분하잖아. 근데 이 구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이렇게. 오케이?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현행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서 차별적인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4번 다면평가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면평가에 관한 것은. 자, 35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2번 내용이 됩니다. 2번이. 자, 36번. 근평 유형 가운데 도표식 평정 적도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우리나라의 경우는 5급 이하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표식 평정 적도법입니다. 거기다 이제 강제 배분법 이것도 나타난다는 거야. 아까도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도표식 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에요? 요거지 관대와 집중화. 요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연소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 도표식 평정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입니다. 관대와 집중화. 그 다음에 연소효과. 그러면 여기서 관대와 집중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강제 배분법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연소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대표적인 것은 체크리스트. 연소효과 해결을 위한 것이 체크리스트법. 그러면 36번 문제에서 2번에 보면 연소효과 방지에 효과적인 것은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표현했어. 또 있는데 체크리스트법 외에 또 요것도 있잖아. 강제선택법. 응? 강제선택법.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당되는 것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하는데 민원 업무 담당하는 저 친구는 여기 있는 항목 가운데 2번, 3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번 이런 내용들이 민원 업무 담당자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따로. 아셨어? 근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업무면 또 해당되는 선택해야 될 것이 또 달라지겠지? 이러한 것들이 강제 선택법이에요. 선택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연쇄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체크리스트법하고 강제 선택법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 3번
근무 성적을 비평정자 간에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을 서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서열법. 4번. 평가 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함께 참여한다? 평가 과정에? 그러면 이 부하 의식 빼가지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사 부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거리가 멀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성과 면담은 실시합니다. 성과 면담은, 응? 성과 대상자에 대한 성과 면담은 실시한다. 그것은 4번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죠? 성과 면담을 하는 거하고. 자, 36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작성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박스를 쭉 보니까. 자, 기억에서 고유 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서 고유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됐다. 역량 평가죠. 고유 공무원으로서 요구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 오케이? 역량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급 공무원이 이 고유 공무원단에 편입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후보자 교육 과정. 그리고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돼. 각각. 자, 니은에 보면 기업은 그 역량 평가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은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 체계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초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것이죠.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성과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것 행정수업 세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해서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이죠. 다면평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면평가. 그래서 상사들만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부하까지 모두 참여한다. 그런데 이 다면평가에서 민원인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OX. 민원인도 같이 참여하죠. 민원인도. 고객들입니다. 그들도 평가에 참여한다. 리을. 공무원의 능력이랄지 근무 성적, 태도 등을 평가해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보수 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 뭐예요?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것입니다. 근평에 관한 것이죠. 근평에 관한 것.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근무 성적 평가에서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도표식 평정인데 이 도표식 평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과 근무 성적,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도표식 평정에 보면. 근데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도표식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그렇지만 대인 비교는 가능하죠? 대인 비교는 가능하다. 이 도표식 평정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 37번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뭡니까? 1번이죠? 역량평가,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평가, 다면평가, 그 다음에 근평.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38번.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그죠? 여기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두 번째, 대인 비교법은 평정 기준으로서 구층 인물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무도 멤버들이 있어요. 무도 멤버들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인물이 유재석이야. 그리고 그 유재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응? 이게 대인 비교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평정의 추상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재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성실성, 그 다음에 또 뭐 노력도, 뭐 그 외에 뭐 뭐랄까 출퇴근에 관한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 쭉 정해놓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날 거 아니야. 3번 산출기록법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죠? 4번 체크리스트법은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중요 사건 기록법입니다. 중요 사건 기록법. 근데 이제 중요 사건을 기록하는데 평정자가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피평정자 스스로 평정자에 의해서 이제 기술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토대로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각각.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기록하게 되니까. 응? 그런데 4번 체크리스트법은 아까 여기 지금 표현했듯이 바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뭘 방지할 수 있다고? 연쇄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 다음 4번 내용은 중요사건 기록법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중요사건 기록법. 자, 38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설명과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박스에 보니까 기억,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요거죠? 강제 배분법이에요. 그리고 도표식 평정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상위 20% 점수는 수, 그 밑에 40%는 우, 30%는 양, 10%는 가,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각각 그 점수 나온 것에 따라서 강제 배분법. 시간당 수행한 공문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산출기록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산출기록법. 그리고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 수행 행태까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해서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협조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정을 회피한다. 결정자가 결정을 회피해. 두 번째는 독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독단적인 결정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한다.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네 번째는 상관에게 자문을 응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는 부하의 참여. 부하의 참여와 더불어 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그 행태 유형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오케이? 해당되는 곳에서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 그럼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런 경우는 2점이야.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2점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질문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행태들이. 그럼 또 거기는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면 점수가 3점이야. 그러면 요걸 전부 다 합하면 총점이 되는 거죠. 2점, 3점 이렇게 질문 항목들에 따라서. 요 내용이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중요사건 기록법은 객관적이죠. 중요사건 기록법은. 근데 중요사건 기록법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정 대상인데 여러분 개개인들마다 중요사건이 각각 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사건 기록법은 대인 비교가 곤란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도표시 평정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평가 결과에서. 그렇지만 대인 비교가 가능하죠. 도표시 평정에서는 점수화해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대인 비교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객관적이지만 대인 비교가 곤란해요. 그래서 각각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이런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이 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도표시 평정하고 중요사건 기록법을 합한 것이 바로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다. 이런 유형이 바로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에요. 오케이? 이런 내용이. 그래서 디귿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 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오케이? 자, 39번은 1번이 정답이 되죠? 1번이에요. 그리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합해놓은 것이 바로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0번. 다면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수 평가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로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OX.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일방향의 평가가 아니라 다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다. 3번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네 번째,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상급자가 업무 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번이 틀렸어요. 왜 1번이 틀렸냐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면 평가였어. 그러지 않습니까? 상사, 동료, 부하 다 참여하는데 민원인까지 그들이 합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책이다. 이건 거리가 멀어요. 다면 평가였어.
41번에서 그러면 다면 평가의 장점의 설명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60도 평가라고 하죠. 다면 평가 360도 평가잖아.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까지 다 참여하니까. 그래서 객관성하고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두 번째, 계층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조직 간의 화합을 제고해준다. 여기는 동료나 부하도 참여한다고 평가해. 그러니까 이런 계층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3번) 피평가자가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비평가자가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4번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다 맞는 표현들이죠. 자,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다면평가. 근데 여기는 자칫 개인의 어떤 능력이랄지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기가 좋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면평가에 관한 부분은. 자, 42번. 다음 직무성과 계약제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42번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것은 이 직무성과 계약은 칠판도 지워야 되니까. 예.